흥부님 또 나오셨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나왔었죠. 네. 네, 원래 5월 달에 촬영을 했다가 네. 통편집! 커트! 6일도 나왔고, 이제 뭐가 하나씩 조금씩 나오는 것 같긴 해요. 나오죠. 네네. 네,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대선 끝났고, 지방선거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대책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네. 이제 제 생각에는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딱히 투자할 만한 게 보이지가 않으실 거예요. 어려워요. 금리도 계속 올라간다고 하고 네. 어느 지역에서는 신고가가 계속 터지고 있지만 또 어느 지역에서는 막 하락 거래가 나오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저도 지방에 물건이 좀 많이 있어서 제가 지난주에는 이제 제가 가진 지방 물건을 좀 한번 순찰을 하고 왔는데 순찰. 예, 역시 거래가 없고 매도도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좀 굉장히 뜨거운 시장이 있고 실제 여러분들께서 조금 노력을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좀 준비를 해왔고요. 시장 전망을 뭐 제 수강생 분들도 뭐 많이 여쭤보고 하는데 네. 사실 저는 그렇게 시장을 전망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항상 투자하는 시점에 당장 내일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마진을 확보하고 하는 투자를 하는데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을 물어보신다고 하면 네. 저는 이제 하반기 서울시장이 하락장이 올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강보합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보합도 아니고 강보합. 네, 강보합 정도로 예상을 좀 하는데 사실 그래프만 놓고 보면은 이제 아주 아주 옅은 상승을 예상을 하지만 이제 그 그래프를 좀 찢어 보면 오르는 녀석과 떨어지는 녀석들이 좀 극명하게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평균치가 강보합 형태로 나타날 것 같고 제가 후레이 TV 시청자분들께 좀 조언을 드리면 제가 지난번 영상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조금 입지가 다소 떨어지는 곳에 나홀로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이면 저는 지금 장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갈아타기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고요.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정권도 바뀌었고 서울시장도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정권과 지금 서울시장의 방향성을 놓고 보면은 그냥 딱 개발 가능성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재건축도 그렇고 재개발도 그렇고 그냥 서울은 이제 개발이 가능하냐 그렇지 않느냐로 아파트라 하더라도 개발이 되냐 안 되느냐로 거의 양분화될 것 같고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가격 형성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보면은 재건축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찍잖아요. 네. 그리고 이미 신축들도 계속 강보합을 유지할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입지가 떨어지는 곳에서 그게 뭐 리모델링이 됐던 재건축이 됐던 어떤 변화를 가져가지 못하는 상품이라고 하면 저는 조금 적극적으로 갈아타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입지가 떨어지는 나홀로 아파트는 좀 개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갈아타야 네,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어려운데? 어렵죠.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막 지역을 찍어서 여기를 갈아타셔야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네. 또 뭐 상황이 다 다르니까요. 다 다르니까요. 예를 들면 뭐 지하철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 단지 밀집도가 떨어지고 즉 주위에 이제 여러 아파트 단지들이 모여서 내가 비록 한 개의 동이지만 아파트 군락을 이루지 않는 그러니까 지하철도 멀고 아파트 군락을 이루지 않는 한두 개의 동에 내가 아파트를 살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은 안전진단이나 이런 이슈가 전혀 없더라도 그럴 좀 가능성이 있는 아무리 못해도 리모델링 가능성이 있는 만약에 내가 좀 더 확고한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현재 사시는 아파트를 매도를 하면서 월세로 사시면서 재개발 쪽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방향성을 좀 잡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신축이 테마가 계속 간다. 그래서 신축으로 계속 갈아타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럼 제가 또 반문을 하죠. 신축은 비싸지 않느냐. 네. 그러면 조금 입지가 떨어지더라도 신축을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네. 흥부님처럼 월세나 좀 이렇게 가볍게 몸을 가볍게 만든 다음에 네. 그걸 가지고 지금 가장 메인 테마인 재건축 재개발에 딱 묻어놔라. 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전문가마다 이제 본인이 투자해왔던 역사도 다르고 그다음에 실제 수익을 냈던 영역들도 다 다르니까 의견은 다 다를 거고 어쨌든 판단은 시청자분들께서 하셔야 되는데 뭐 이거저거 다 떠나서 지금 정권과 서울시장을 봤을 때 개발 가능성이라는 테마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고 봐요. 지난주였나?
서울시에서 모아타운이라고 조그마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갖다가 여러 개 묶어가지고 마치 아파트 단지 하나인 것처럼 만드는 걸 모아타운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21곳 후보지가 발표됐잖아요. 실은 제가 이제 한 5개월 동안 서울에 있는 썩빌 임장을 정말 많이 다녔거든요.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 프로그램 만들었던 신속통합기획에 선정된 곳과 서울시까지 올라가서 떨어진 곳, 그 다음에 현재 신속통합기획을 준비하는 곳, 뭐 이렇게 해서 대략 제가 30군데 넘게 임장을 다녔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강의로 만들어서 지금 특강을 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막 다녀보면 재개발 임장을 할 때 제 임장의 가장 끝은 자치구청장에 가서 담당 공무원이랑 인터뷰를 하는 거거든요. 네, 저는 재개발 임장을 그냥 조합사무실 가고 중개사 만나고가 끝이 아니라 제 재개발 임장의 가장 마지막에는 그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자치구청장, 서울이면 자치구가 될 거고, 네. 이제 지방 재개발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이제 가면은 그 재개발 지역을 맡고 있는 공무원분들이 계세요, 담당자가. 그러면은 그 공무원분과 인터뷰를 통해서 그 공무원분의 생각을 듣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가 사업이 잘 진행이 되겠다, 어떠한 문제가 있겠다라는 거를 판단을 하고 최종 내가 투자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거든요. 그럼 인터뷰 해줘요? 해주죠. 바쁘잖아요, 공무원들. 그러니까 그렇게들 많이들 얘기하세요. 가면은 얘기해줘요. 바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가서 자리를 비워서 인터뷰를 못한 적을 빼고는 안 해본 경우가 없는데. 그럼 가면은 앉으라고요? 그렇죠. 제가 물어보러 왔는데 가라고 하진 않죠. 인터뷰가 제가 100% 다 된 것 같은데요. 제가 만나본 자치구청 담당자랑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만 하더라도 거의 100명이 가까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리에 안 계셔서 인터뷰를 못한 적은 있지만 안 됐던 적은 한 번도 없는데요. 투자 때문에 제가 관청을 찾아가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많이 찾아가 봤죠. 되게 좋은 건 뭐냐면 예전에 재작년에 사실 저는 2019년까지는 서울 수도권밖에 투자를 안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19년 말에 이제 20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2020년도에 이제 전업 투자자로 전환을 하면서 그때 이제 지방은 여행을 간다고 생각을 했지 단 한 번도 지방에 제가 부동산을 사러 간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것도 재개발. 그렇죠. 재개발이 됐던 뭐 분양권이 됐던 아파트 갭 투자가 됐던.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지방 투자 경력은 짧아요. 지방 투자를 제일 처음 했던 게 2020년이니까 2년 전이죠. 재개발 재건축 투자는 한 13년 해왔는데 이제 다 서울 수도권 중심이었고 경상북도 구미를 갔을 때인데 제가 모 재개발 사업장이 되게 괜찮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 구미시청에 가서 그 담당자분한테 이거저거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담당자분께서 아니 거기보다는 여기가 낫지 않으세요? 라고 하면서 뜻밖의 다른 소스를 막 주시더라고요. 물론 제가 투자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소스도 받고 생각지도 못했던 정보도 받고 특히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인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절차에 의해서 점점점 진행이 되는데 각 절차마다 인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인허가권을 가진 사람의 생각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이렇게 제가 자치구청에 인터뷰를 재개발 투자를 하면서 하게 된 계기는 따로 있어요. 처음 투자를 시작했을 때가 구세훈 서울시장 시절이거든요. 그걸 구세훈이라고 표현하는군요. 네, 구세훈, 오세훈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처음 투자를 막 공부하고 시작했을 때가 이제 구세훈 서울시장이고 박원순 서울시장이고 이제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인데 사실 구세훈 서울시장 때는 제가 막 배우는 입장이었고 이제 어느 정도 물건을 볼 줄 알게 되고 판단 능력이 올라왔을 때는 박원순 서울시장 때였어요. 근데 너무 안 해주는 거예요, 인허가를. 진짜. 그러니까 박원순 서울시장 때 보면은 서울에 300군데가 넘는 곳이 재개발 직권해제 됐잖아요. 그만큼 박원순 서울시장 때 이제 재생이라 그래서 뭐 이렇게 벽화도 그려주고 화장실도 나비 그리고 나비 그려주고 뭐 전망대 만들고 막 어르신들 운동기구 설치해주고 이제 그런 재생 쪽에 포커싱이 돼 있다 보니까 제가 조합원으로 있는데 뭐 건축 심의 넣으면 떨어뜨리고 뭐 어디랑 협의해라 너무 사업 진행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관할 구청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궁금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 받친 거죠. 하도 사업을 진행을 안 해주니까. 그래서 제가 찾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박원순 서울시장 있고 이제 각 자치구청장들도 이제 당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때는 무슨 당이었지? 한나라당은 아니었고
국민의힘 전이 뭐였죠? 새누리당, 아, 새누리당이었나? 그럼 새누리당 자유한국당도 있다. 뭐 어쨌든 anyway. 어쨌든 이제 그냥 빨간 거 파란 걸로 하면 네. 빨간 당 출신의 자치구청장도 있을 거고 파란 당 출신의 자치구청장도 있을 테니 그럼 박원순 서울시장 밑에서 그럼 이 자치구청장 제가 자치구청장한테 가서 인터뷰하자고 하면 당연히 안 해줄 거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 구청이 갖고 있는 스탠스가 뭔지가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인터뷰를 하고 내가 몸담고 있는 재개발 사업장이 어느 정도 사업이 걸릴지를 그런 인터뷰를 통해서 예측을 하고 지금 서울시의 스탠스가 어떤지를 파악을 하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이 투자 기간도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고 그러면 제 포트폴리오도 조정을 할 수가 있고 그런 취지에서 처음에 가게 됐어요. 그러다가 2020년에 이제 지방 투자를 시작을 하면서 지방에를 갔는데 이제 서울시는 너무 안 해줬으니까 지방은 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어떻게 인허가권자가 어떻게 생각하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서울시랑 비교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뭐 구미시청, 원주시청, 포항시청, 울산시청, 막 전주시청 막 찾아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수많은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래서 이렇구나를 대략 윤곽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면서 제가 투자 결정을 할 때 이분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하게 됐죠. 그런 좀 스토리가 있습니다. 뭐 구미 아까 그분이 여기보단 여기가 낫지 않냐라고 했잖아요. 네네. 진짜 거기가 더 괜찮았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았어요. 약간 그런 거 좀 걸러들을 필요는 있겠네요. 그렇죠. 그건 이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돼야죠. 거기가 더 괜찮진 않았는데 그래도 그러한 사업장이 있었고 그 사업장의 이슈가 뭔지는 또 새로 배웠죠. 그러면서 스킬 쌓이는 거거든요. 진짜 그 현장에서만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또 따로 있겠고. 그렇죠. 얘기 샜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올 초부터 이 서울의 빌라 시장을 임장을 다니면서 이제 자치구청을 굉장히 많이 가봤단 말이에요. 네. 아마 저랑 잘 사는 흥부라고 제가 밝히진 않고 인터뷰를 하거든요. 그냥 정부장 뭐 이렇게. 아니요. 그냥 민원인 해서 이제 마스크 딱 쓰고 네. 그랬는데 이 자치구청장의 이 스탠스가 옛날이랑 완전히 달라요. 진짜 이거는 비교를 안 해보신 분들은 몰라요. 지금은요. 어떻게든 해주려고 해요. 이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고자 하는 굉장히 전향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냥 오야붕이 바뀌니까 그렇죠. 촥 바뀌는 거죠. 완전히 바뀌는 거고 특히 보통 우리가 그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본 계획이라는 걸 잡거든요. 이제 어디 지역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잡고 그러면 이제 구역을 지정을 해요. 구역계를 그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여기 이제 싹 갈아엎고 아파트를 짓자라고 이제 구역을 지정하는데 통상 이게 5년 걸렸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거 2년 안에 해주겠다고 했던 거였거든요. 작년 12월 28일 날 실제 신속통합계획이라고 그래서 그런 곳들이 21곳이 나왔거든요. 그 21곳에 인터뷰를 해보면 정말 내년 하반기에 여기를 구역을 지정해 주려고 발바닥에 땀나도록 열심히 하고 계세요. 공무원분들께서. 저는 그런 인터뷰를 그러니까 너무 새로워요. 그렇게 저를 대했던 적이 없었거든요. 박원순 서울시장 때는. 모 자치구에 딱 갔을 때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 신속통합계획이 재개발의 한 유형이니까 여기 잘 될까요? 그랬더니 그거 해드리려고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거 해드리는 게 저희 부서의 원래 존재의 이유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네. 저 그냥 몸에서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바뀌지? 그러면서 뭔가 변화가 되는 곳에 썩은 빌라를 사면 이게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재미있는 투자처고 재미있는 성과를 얻을 수 있겠구나를 많이 느꼈죠. 그래서 상반기 때 엄청 다녔어요. 어떻게 투자를 하셨습니까? 신속통합기획을 준비하는 곳이 있어요. 조그만한 빌라 하나 샀고요. 네. 그다음에 지난주인가? 모아타운 21곳 발표했잖아요. 그 중에 한 군데 조그만 거 빌라 하나 또 매수를 해서 사실 올해는 제가 그렇게 공격적으로 투자할 계획이 없었어요. 좀 포트폴리오도 좀 정리하고 금리도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요거를 어떻게 바꿀까 하는데 뭐 계속 임장 보다 보니까 너무 좋은 것들이 막 보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올해는 그렇게 크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안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샀습니다. 두 개를. 두 개만 샀습니다. 두 개만. 계획이 없었는데도 정말 괜찮았나 보죠? 네. 지금 매스컴에 보면은 뭐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다, 공공재개발이다, 재개발이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뭐 이렇게 얘기 너무 많잖아요. 가로주택이다, 모아타운이다, 너무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은데 여러분들이 일단 그거를 좀
정리는 하셔야 돼요. 이게 뭔지는 좀 알아야 접근이 되니까. 일단 그 공공주택 복합 사업은 보통 3080 플러스 아니면 24 대책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다 같은 말이거든요. 그게 변창흠 국토부 장관 시절인 2월 4일 날 발표가 됐기 때문에 24 대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발표를 하면서 그 타이틀의 제목이 3080 플러스 대도시권 주택 공급 방안인가 뭐 그랬었어요. 제목이. 그래서 3080 플러스라고 부르고요. 그 보고서 내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라는 한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게 사람들이 딱 보면 재개발 같아요. 왜냐하면 저층 노후 주거지를 싹 갈아엎고 새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재개발이라고 좀 착각들을 하는데 그건 재개발이 아니고요. 그냥 그거는 공공주택 특별법이라고 해서 3년 한시법으로 적용되는 그런 사업이에요. 재개발이랑은 달라요. 적용되는 법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근데 이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3080 플러스 24 대책은 여러분들이 투자 대상으로 삼으시면 안 되는 게 거기 가서 지금 빌라를 사면 100% 현금 청산이에요. 100% 현금. 근데 진짜 웃기는 건 제가 막 임장을 다니면 거기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투자로요? 네, 투자로. 근데 사실 저도 그 생각은 저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자세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이라는 게 태생적으로 문제가 좀 많아요. 태생적으로 좀 문제가 많아서 저는 이 사업이 딱 나왔을 때 이 사업은 제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수강생분들한테도 얘기를 드렸었는데 사업이 엎어질 거를 기대를 하고 미리 가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정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와, 짱이다. 그러니까 현금 청산 되는지를 다 감안하고 사는 거예요. 왜? 그 사업이 엎어져서 거기가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체에서 해제될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역으로. 역으로. 빠그라질 거 생각하고 빠그라질 거. 들어가는 거네. 네. 근데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됐어요? 갭이 굉장히 작아야 되겠죠. 네. 왜냐하면 내가 리스크를 크게 안으니까.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좀 잡아가고는 있었는데 여튼 실행으로 옮기진 않으셨고. 네, 실행으로 옮기진 않았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좀 쫄 보여가지고 과연? 어쨌든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24 대책 3080 플러스는 재개발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쪽을 보시면 안 되는 거고. 빼고. 빼고. 그다음에 재건축은 그냥 뺄게요 일단. 재건축은 좀 영역이 다르니까 빼고. 네. 그다음에 우리 흔히 요즘에 막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빈소법이라 그래요. 빈집 및 소규모 주택에 관한 특례법으로 적용되는 건데 여러분들 그냥 쉽게 나홀로 아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그맣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주거 환경이 막 이렇게 판타스틱하게 막 개선되는 건 없죠. 그게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인데 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모아서 그러니까 A블록, B블록, C블록, D블록을 이렇게 모아서 마치 하나의 아파트 단지인 것처럼 만드는 걸 모았다고 해서 그걸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모아타운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성공 케이스라고 하면은 저기 번동에 가면은 그 모아타운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 블럭들 시공사 그러니까 건설사도 다 통일시켰어요. 코오롱 하늘채로. 이게 다 조합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뭐 하늘채, 뭐 여기는 뭐 힐스테이트, 뭐 여기는 이렇게도 들어올 수 있는데 시공사를 다 통일시켜버리면은 밖에서 딱 보기에는 아파트 한 단지처럼 보이잖아요. 되게 괜찮죠. 그래서 실제 제가 올 초에 그 번동에 가서 거기 준비위원장님을 직접 만나 뵙고 인터뷰를 했는데 뭐 비전도 있으시고 사업이 좀 잘 진행되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게 모아타운이고요. 정확히 말하면 또 모아타운은 재개발이 아니죠. 뭐 정비구역 지정 요건도 다르고 뭐 다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가로주택이랑 모아타운을 그렇게 빼면 결과적으로 재개발은 민간 재개발이랑 공공 재개발 두 개로 나뉘는데 네. 이제 공공 재개발은 한마디로 주민들이 맨날 싸워서 재개발이 진행이 안 되니까 공공이 나서서 내가 교통정리 해줄게. 싸우지 마. 그러면서 이제 인센티브도 좋죠. 뭐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 안 하고 용적률도 좀 더 주고 그 대신 임대주택 많이 지으라고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좀 완화됐잖아요. 그러면서 공공재개발로 진행할 그렇게 메리트가 좀 떨어진 거죠. 공공재개발로 잘 진행되는 사업장이 있는 반면에 나는 그냥 민간으로 가겠다라고 해서 처음에 기획됐던 거랑 다르게 인기가 좀 시들해졌고 그럼 이제 민간 재개발 하나가 남거든요. 민간 재개발. 신속통합 계획은 뭐냐면 민간 재개발이에요. 신속통합이. 근데 속도를 빠르게 해주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빠르게 갈 수 있도록 어떤 프로그램을 입힌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후레이님이랑 저랑 달리기를 해요. 저 앞이 꼬린 지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민간 재개발이고 후레이님도 민간 재개발이에요. 근데 서울시에서 후레이님을 더 빨리
달리게 해주고 싶은 거지. 그래서 후레이님한테 그 바람의 저항을 덜 받는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뭐 운동화 막 운동화에다 터보 달아서 신기고 그러면 똑같이 달리게 했을 때 후레이님이 더 빠르실 거잖아요. 그 옷과 신발이 신속통합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기본 계획이 잡히고 구역 지정까지 5년이 걸리는 게 통상이었는데 뭐 더 걸리기도 했고. 근데 작년에 그 신속통합 계획으로 선정된 21곳은 당장 내년에 지금 구역 지정을 해주려고 각 자치구에서 진짜 눈에 불을 켜고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걸 그냥 인터뷰해보면 그냥 느낌이 와요. 그래서 이제 저는 신속통합 계획 쪽 이제 앞으로 또 오세훈 서울시장이 100군데를 또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앞으로 100군데가 또 나올 거란 말이에요. 뭐 100군데. 네, 100군데. 그러니까 작년에 서울시장으로 입후보 하면서 이제 올해까지 1년, 앞으로 서울시장 2년, 4년이니까 총 5년이잖아요. 그 중에 1년에 25개씩 해서 125군데 해주겠다고 얘기했고, 그래서 실제 작년에 21군데가 나왔고, 이제 앞으로 100군데 나왔거든요. 그런 이제 개발 가능성이 입혀지는 거죠. 그런 데는요, 지금 그냥 아무것도 아닌 빌라가 1억이었다. 근데 동의서를 걷기 시작하면 바로 2억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게 모아가 됐던 신통이 됐던 뭐가 딱 선정이 되는 순간 4억이 돼요. 그래서 지금 막 되게 장이 조용하고 사람들 쉬는 것 같잖아요. 네. 이쪽 시장 장난 아니에요. 아 그래요? 장난 아니에요. 지금 이 개발 가능성이 있는 썩빌 시장 쪽은 제가 이렇게 임장을 나가보면 한 두세 팀, 서너 팀은 그냥 계속 보여요. 중개사에서. A 중개사에서 갔던 사람이 C 중개사에 가면 또 앉아있고. 맞나? 네, 만나요. 만나요. 그래서 너무너무 괜찮은 물건이 있었는데 중간에 한번 뺏기기도 했고 이쪽 시장을 조금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뭐 금액이 막 크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것 떼고 저것 떼고 쫙 하면 어쨌든 지금 저희가 딱 핵심으로 봐야 될 건 신통. 신통이죠. 신통 그다음에 조금 영역을 확장시키면 모아까지. 그게 어차피 썩빌 시장의 영역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왜 그 2020년 710 대책 터지면서 취득세 중과 사실 그 전에 누가 썩빌 쳐다봤어요. 그렇죠. 아무도 안 쳐다. 공시가 1억이야?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죠. 몰랐죠. 모르다가 취득세 중과 터지면서 사람들 미친 듯이 썩빌 사기 시작하고 정말 미친 듯이 지방 내려가서 공시가 1억 이하짜리 아파트 사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공시가 1억 이하짜리가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이렇게 쫙 오르다가 이제 작년 9월에 대출 규제 빡 터지면서 이제 아파트 시장이 소강 상태에 들어가면서 얘네들도 소강 상태로 들어갔거든요. 네. 그러다가 작년에 이제 신속통합기획이라는 재료가 나왔고 12월 28일 뭐 물론 이제 그 전에 공모할 때부터 가격은 오르기 시작했지만 12월 28일 날 그 신속통합기획에 선정된 곳에 발표가 딱 터지면서 올해 이 썩빌 시장이 재편이 되기 시작했는데 이건 이제 제가 현장에 있으니까 딱 세 가지로 재편이 돼요. 하나는 올랐지만 더 오르는 곳. 그 다음에 올라서 정체인 곳. 올랐다가 옛날 가격으로 떨어진 곳. 딱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요. 썩빌 시장이. 근데 그러면 이 세 개로 이제 흐름이 한번 올라서 쭉 가격이 가다가 오르거나 그대로 가거나 떨어지거나 요 A, B, C로 가는데 공통점은 뭐냐면 얘가 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이라고 시장 참여자들이 판단을 하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얘는 개발 가능성이 없는데 예를 들어 화가들의 작품이다. 제가 지난번 영상 때 한번 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예. 화가들의 작품이다. 그래서 여기 개발을 막 추진하던 주체들이 다 떠나고 없다. 그러면 여지없이 가격이 곤두박질 쳤고요. 이따가 제가 그 실거래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전히 추진 주체들이 남아서 뭔가를 하고자 열심히 으쌰으쌰 하는 곳들은 지금 가격이 유지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유지되는 애들 중에선 개발 가능성이 나오면 다시 올라갈 거고 이게 만약에 어떤 화가들의 세력이라고 보면 다시 꼬꾸라지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곳은 서울 썩빌 시장인 거고 옥석을 가릴 수 있는 그 기준이 드디어 나온 거고 그러니까 2010년 그때 그 710 대책 터지고 나서는 솔직히 그냥 공시가 1억 이하면 다 샀잖아요. 가서
지역 상관없이 그냥 1억이 하면 다 샀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냥 좋고 그름을 모른 채 막 불나방처럼 달렸던 거고 쇼핑을 했죠. 완전 쇼핑을 한 거고 이제 올해부터 그 중에서 잘 될 놈과 잘 안 될 놈이 갈리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그 갈리는 거를 어떻게 아냐? 그거는 작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속통합계획이라고 21군데를 지정을 해줬고 지정을 하면 거기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정을 했는지. 그럼 그 기준점을 가지고 이제 썩비 시장이 재편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썩비를 갖고 있어. 근데 개발이 될 가능성이 낮아. 그러면 터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여기가 뭔가 변화하려는 움직임도 있고 변화될 가능성이 있어라고 하면은 들고 가셔야 되고요. 아무것도 아닌 곳이었는데 여기가 또 변화가 될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런 곳은 투자를 해야 되는 장이 됐죠, 지금. 오야붕이 바뀌니까 분위기가 이렇게 또 바뀌고 완전 달라요. 저는 네. 진짜 깜짝 놀랐다니까요. 헤드가 그렇다는 얘기는 뭔가 변화를 주려 하는 거고 그럼 그 변화 속에는 투자 포인트가 100%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항상 이 변화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럼요. 변화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뭔가 변화할 때는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내가 볼 수 있냐 볼 수 없냐의 그 차이인 거죠. 과거 생각해보면 왜 똘똘한 한 채 맞아요. 그때 테마 있었잖아요. 그거 그렇죠. 막 쫙 모아가지고 맞아요. 했던 적도 있고 지금은 요 테마가 그렇죠. 그때 당시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때리니까 그럴 거면은 그냥 똘똘한 한 채로 가자라는 그 테마가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장의 변화, 충격, 그 충격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뭐가 딱 오면 거기서는 투자 포인트가 항상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고 제가 변화가 있을 때 투자 포인트를 모두 다 읽을 능력은 저는 안 되고 이제 이쪽 재개발 시장 쪽에서는 뭔가 정책이 나오고 뭔가 임팩이 가해졌을 때 이게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다 정도는 제가 예상을 좀 할 수가 있죠. 변화의 기회가 있다고 하니 네네. 기회를 잡고 싶은 거죠. 기회를 잡아야죠. 네.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조금 재개발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러면 재개발은요 그냥 빌라가 이렇게 있다고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요건이라는 게 있어요. 요건. 그러니까 여기를 갈아엎고 뭔가 변화를 시키려면 이놈 저놈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뭔가 어떤 요건에 맞아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요건은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거죠. 그 요건을 예를 들어서 법으로 딱 정해놓으면 그 법으로 딱딱 정해놓으면 법은 대한민국 법이기 때문에 제주도에도 적용이 되고 뭐 원주에도 적용이 되고 서울에도 적용이 되잖아요. 근데 도시라는 걸 보면 서울시와 예를 들어서 원주시는 급이 다르잖아요. 인구도 다르고 일자리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주택을 공급하는 그 공급자와 그 계획을 세우는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똑같은 법으로 정해버려갖고 똑같은 기준으로 잣대를 대버리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더 원활해야겠죠. 그래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구역을 지정하는데 그 요건을 대부분 다 시도 조례에 위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 조례, 부산시 조례, 대구시 조례, 뭐 광주시 조례 그 조례가 다 다르고 재개발 구역 지정 요건이 그래서 도시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전체를 공통적으로 주는 기준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노후도라는 거예요. 노후도. 얼마나 건물이 오래됐느냐. 요거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재개발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구역이 있는데 이 구역에 여러 건물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 전체 건물 중에 3분의 2가 오래되어야만 재개발을 할 수 있어요. 요거는 시행령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전국 어디나 다 똑같아요. 조금 깊게 들어가면은 이제 그 건물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면 30년, 나머지는 20년 이상 이렇게 하면 쉽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대한민국이 다 똑같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각각 도시 너희들이 조례 정해서 자율적으로 해 이렇게 돼 있어요. 법에는. 그럼 서울은 뭐냐? 서울은 어차피 신통이 서울이니까. 네. 서울은 노후도 3분의 2가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면적이나 주민동의는 제가 오늘 얘기를 안 할 거고 호수밀도, 접도율, 과소필지라는 3가지 요건이 있는데 이 3개 중에 하나가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3개 중에 하나만 맞으면 돼요. 하나만. 그러면 호수밀도는 뭐냐? 호수밀도는 1헥타르, 즉 10,000제곱미터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밀조밀 모여 사느냐예요. 그러면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사람들이 막 득실득실거리면 사생활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겠죠. 네. 뭐 주차 문제도 있을 거고. 그러면 10,000제곱미터 안에 60호 이상이 넘어가면 주거 환경을 개선을 해야겠죠. 그래서 호수밀도는 60호가 기준이 돼요. 그다음에 접도율은 뭐냐면 4m 이상 되는 도로에 얼마나 많은 집들이 접해 있느냐거든요. 왜 이런 기준이 나왔냐면 예를 들어서 1m 도로가 굉장히 좁은 데에 내 집이 붙어 있어. 근데 저 끝에 있어. 그럼 예를 들어서 불이 나면 불자동차가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좁은 골목에 많은 집들이 붙어 있으면 주거 환경을 개선을 해야 되겠죠. 그 기준이 40%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접도율 30% 그러면 4m 이상 되는 도로에 접해 있는 집이 100채 중에 30채란 얘기고 반대로 나머지 70채는 4m도 안 되는 도로에 접해 있다는 거잖아요. 심각한데. 심각한 거죠. 그러면 주거 환경을 개선을 해야 되겠죠. 이제 접도율이라는 개념이고 이제 과소필지는 원래 토지의 가치는 그 위에 어떤 건물을 지으냐에 따라서 그 토지의 가치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통 상업지역이 주거지역보다 비싼 이유가 더 높이 지을 수 있으니까. 과소필지는 그런 건축 행위를 할 수 없는 토지. 그래서 서울은 그거를 90제곱미터 이하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조그마거나 아니면은 뭐 막 못생긴 땅이거나 건축 행위를 하기에 이제 이런 필지가 그 구역 내 전체 필지 중에 40%가 넘어가면 토지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주거 환경을 또 개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노후도 3분의 2가 맞고 이거는 반드시 맞아야 되고 아까 말한 호수밀도, 접도율, 과소필지 이 3개 중에 하나만 맞으면 그러면 서울에서는 재개발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성남 가면은 거기도 재개발 지역이 되게 많잖아요. 거기는 2개예요, 2개. 이 3개 중에 2개가 맞아야 돼요. 성남시조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요건을 먼저 아시고 사실 제가 지금부터 요 좀 사이트를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네. 보면은 요새 뭐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화가라는 사람들이 그냥 정말 개발 가능성도 없는 곳에 빌라를 먼저 사재기를 해서 막 갭 뭐 500, 1000 뭐 심지어는 풀피로 빌라를 막 매집한 다음에 여기가 막 재개발이 될 것처럼 막 띄운 다음에 그럼 투자자들이 들어오면 그걸 다 떠넘기고 튀어버리거든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사이트를 활용하는 법만 알면 정말 여기가 그래도 이 요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체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오늘 한번 시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사실 이걸 알려드렸는데 네. 사용법이 좀 이렇게 원활하지가 않다. 그렇죠. 잘 안 찍어진다. 저도 해봤는데 잘 안 찍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찍어보셨구나. 네, 그래서 한번 이제 직접 직접 찍는 해드릴게요. 것까지 한번 보여달라고 알겠습니다. 제가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네, 창에다가 GIS LA 로우라고 치면 네. 바로 이 창이 뜨거든요. 근데 참고로 여러분들 이게 그 민간에서 만든 사이트예요. co.kr이니까. 그래서 100%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다만 우리가 이걸 모르는 것보다는 알고 접근하는 게 훨씬 나은 거니까. 화면이 이렇게 뜨죠. 네. 뜨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재개발 진행되고 있는 구역을 한번 가볼게요. 네. 보통 이제 재개발 구역이 막 이렇게 삐뚤삐뚤하게 돼 있어서 그리기가 되게 힘드니까 네. 좀 나름대로 그냥 좀 반듯한 데로 한번 쉬운데? 해보겠습니다. 쉬운데. 네. 여기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가 성수전략정비구역이라고 네. 한남뉴타운이랑 더불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고죠. 네. 그래서 이제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인데 이 도로 기준으로 좀 반듯하게 자를 수 있는 3지구 잠깐 한번 해볼게요. 네. 왼쪽에 가면 여기 구역 설정이라는 버튼이 있고요. 네. 요거를 딸까닥 클릭한 다음에 네. 그냥 이렇게 구역을 그리면 됩니다. 두산이 왜 저쪽이니까 한 요쯤까지 되겠다. 물론 실제 구역은 자 그리고 엔터를 딱 치면 로딩이 되고 노란색으로 바뀌죠. 물론 실제 구역은 여기가 막 삐뚤삐뚤해요. 근데 그걸 뭐 오늘 다 그릴 수는 없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노랗게 변하고 나면 오른쪽 상단에 여기 구역 확정 버튼이라고 있어요. 네. 요거를 클릭을 하면 이제 위에 이렇게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입지 분석으로 들어가는 거죠. 입지 분석으로 딸까닥 들어가면 토지 건물 분석이라고 나와요. 요거를 딸까닥 클릭하고
보면 이제 위에 이렇게 바가 쭉 나오죠.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 여기 노후도 분석이라고 있죠. 네. 요거를 클릭해 볼게요. 딸깍.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는 구역을 좀 작게 잡고 해요. 왜냐하면 이게 로딩 시간이 좀 길어갖고 구역을 크게 잡으면 크게 잡을수록 로딩 시간이 좀 길어가지고 네. 네, 나왔네요. 자, 그러면 여기 노후 불량 건축물의 비율이 86.68 나오죠. 그러면 아까 제가 그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상의 노후도 기준은 3분의 2, 즉 66.7%잖아요. 네. 걔보다 많죠. 그럼 노후도 요건은 충족한 거예요. 일단 노후도 요건은. 그리고 나서 제가 호수밀도, 과소필지, 접도율 3개 중에 하나 맞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노후도 바로 옆에 호수밀도라고 있어요. 요거를 딸까닥 클릭하면 59.96 나오죠. 네. 근데 이게 실제 60호가 넘어요. 이게 이제 좀 보면 이렇게 좀 이렇게 삐뚤어서 그렇지. 예를 들면 그냥 이게 볼게 59.9 그러면 여튼 아까 말씀드린 그 60호에는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실질은 되는데 이게 60이 넘어야 돼요. 이게 60이 넘거나 그다음에 여기 바로 접도율 있죠. 네. 접도율 딸까닥 클릭하면 71.67. 요거는 그러면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안 맞죠. 왜냐하면 4m 이상 되는 도로에 접한 주택의 수가 100채 중에 70채인 거니까 안 네. 맞는 거죠. 네. 그럼 접도율 안 맞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가면 토지 형상이라고 있어요. 네. 요거를 딸까닥 클릭하면 요 토지 형상이 로딩 시간이 제일 길더라고요. 보니까 4지구 쪽을 조금 침투한 것 같다. 요 두산 위 한 요쯤까지가 3지구인데. 부적격 토지 비율이 42% 나오죠. 그러면 아까 제가 40%가 넘어가면 토지의 효용성이 낮다고 얘기했었죠. 네. 그러면 그냥 지금 나온 데이터만 놓고 보면 성수 전략정비구역 3지구는 노후도가 맞고 부적격 토지 비율이 40% 이상이니까 정비구역이 지정이 된 거예요. 근데 실제 이제 호수밀도도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셋 중에 2개가 맞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가 뭐 이제 보통 화가들이 구역을 다 그려서 막 단톡방에도 홍보하고 유튜브에다가도 떠들고 그다음에 막 지역 중개사 사무실에다가도 막 지도 그림 그려서 그려놓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공간정보 플랫폼에 들어오셔서 그 구역이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맞는지는 체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요새는 한 단계 더 디벨롭 된답니다. 지금은 사실 조감도까지 만들어가지고 네. 이 조감도까지. 충족되는 데를 또 화가들이 그렇죠. 그것도 그러면 제가 조금 더 딥하게 또 알려드릴게요. 요 이어서. 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 되는데 한번 가볼게요.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잠실에 이제 석촌호수 쪽 가면 네. 거기 빌라 굉장히 많거든요. 네.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다 빌라촌이잖아요. 네. 여기 입지가 얼마나 좋습니까? 좋습니다. 네, 여기 얼마나 좋아요. 여기 그냥 재개발하면 너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진짜 조례랑 시행령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여기는 절대 재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레이크 팰리스 요 밑에 한번 볼게요. 그냥 예를 들어서 아까랑 똑같이 구역 설정 버튼 누르고 여긴 뭐 구역계가 없으니까 그냥 제가 대충 그려보겠습니다. 네. 공원 빼고 보통은 요 맨 도로 앞에는 상업시설이 많아서 보통 정비구역 지정할 때 여기는 빼거든요. 요 아래는. 근데 그냥 일단 넣어볼게요. 네. 엔터. 엔터를 치면 똑같이 노란색으로 나오죠. 똑같이 구역 확정 버튼을 누르고 입지 분석에 가서 토지 건물 분석으로 가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클릭하면 여기 노후도가 나오죠. 네. 노후도 클릭 딱 하면 여기 노후도가 14.8. 양호가 압도적입니다. 네. 죽었다 깨나도 여긴 재개발이 안 됩니다. 죽었다 깨나도. 모르죠 뭐. 시행령을 갖다가 노후도 기준을 10%로 해버리면 되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죠. 그거 그렇게 해버리면 뭐 대한민국 다 개발판 만드는. 그러니까 일단 노후도에서 안 맞아요. 여기는 재개발이 될 수가 없어요. 딴 거 한번 볼게요. 호수밀도. 호수밀도는 아마 좀 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호수밀도는 94가 나오네. 빡빡하긴. 굉장히 빡빡하게 사는 건 맞죠. 그다음에 접도율 한번 볼게요. 4m 이상 되는 도로에 71%가 붙어 있는 거죠. 이것도 뭐. 이것도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해당이 안 되죠. 과소필지 한번 볼게요. 과소필지 보면 아마 과소필지도 굉장히 낮게 나올 것 같은데 0이네요. 0이네요. 0. 다 된다. 네, 다 되는 거예요. 뭐가 됐던 건축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서울시 조례상에 허들이 되는 토지는 없다는 얘기죠. 필지는 없다. 지장이 없다는 거죠. 이는 재개발 안 됩니다. 어. 그래서 데이터가 이렇게 극명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뭐 아까 성수 전략 정비 구역에서 잠깐 예를 들었지만 이 공간 정보 플랫폼이 100% 정확하진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호수밀도 59다 그러면 60이 넘을 확률도 있는 거고 뭐 한 60.5 나왔다 근데 60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거고 이제 그거는 실제 자치구에서 다 용역을 줘서 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우리가 할 수 없고 그래도 적어도 이런 사이트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적어도 그런 화가나 세력들한테 어느 정도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옛날에는 대충 그냥 썩은 빌라 많은 데들이 메인 작업이 됐었어요. 약간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사이트들이 점점점 더 발전이 되면서 우리 같은 투자자들도 점점 똑똑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충족을 하는 곳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그걸 알아두셔야 되는 게 저는 이제 이런 개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항상 썩비를 투자하는 거니까 저는 그냥 개발 가능성이 없는 빌라는 잘 투자를 안 하거든요. 물론 한 곳도 있긴 한데 별로 그렇게 매력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정비구역 지정에 약간 그런 좀 흐름은 아셔야 되는데 옛날 구세훈, 이명박 서울시장 때는 이 정비구역 지정을 약간 그 탑다운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야 여기 너무 노후됐어. 여기 개발해야 돼. 그리고 빡 지정을 빡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주민들 동의를 받아요. 그러니까 주민들 중에 내가 내 땅을 왜 뺏기냐. 나 여기 재개발 반대하겠다. 그래서 반대파들 나오고 싸우고 그러다가 지지부진해서 진행 안 되고 하는 그런 사업장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 주민들의 동의 없이 그냥 그때 서울시랑 국토부에서 그냥 찍었던 거였거든요. 네. 옛날에는 그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뭐 지금도 탑다운 방식이 있긴 하지만 지금은 거의 바텀업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우리 해주세요예요. 그 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썩빌 투자를 하실 때는 설령 이 요건들이 다 맞는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여기 사는 주민들이 재개발을 할 의지가 없어. 그리고 재개발을 하려는 사람들이 보니까 진성이 아니고 말씀드렸던 외부에서 들어온 화가들이야. 이러면 깜빡하면은 물릴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원래는 지금 이제 국토교통부 실제 실거래가 자료를 좀 보여드릴 건데 네. 이게 원래 이제 제 수업 시간에만 오픈하는 건데 후레이 TV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오픈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게 실제 수업 시간에 하는 거예요. 실제 수업 시간에 하는 건데 이곳이 어디냐면 작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러니까 구역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 작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속통합기획 즉 재개발을 빨리 해줄 테니까 재개발 빨리 하고 싶은 곳은 접수하세요라고 접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102곳이 접수를 했거든요. 그중에 44곳은 각 자치구에서 떨어뜨렸어요. 뭐 강남구면 강남구청에서 떨어뜨리고 뭐 송파구면 송파구에서 떨어뜨리고 그 44곳을 제외한 57곳이 서울시에 우리 신속통합으로 재개발하고 싶어요. 서울시에 올라갔거든요. 네. 그 57곳 중에 이제 21곳이 최종 선정이 됐고 나머지 37곳이 서울시에서 이제 미선정 구역으로 됐는데 여기가 그 44곳 중에 한 군데예요. 여기가 공간정보 플랫폼 상으로만 보면 노후도는 맞아요. 78% 정도 나왔거든요. 노후도는 맞는데 호수밀도, 접도율, 과소필재가 다 안 맞는 데였어요. 근데 여기를 그러면 신속통합기획을 했으니까 동의서도 막 걷고 그다음에 여기 재개발 한번 해봅시다라는 어떤 주체가 있었을 거잖아요. 자, 근데 보면 신속통합기획이라는 게 작년에 5월 26일 날 서울시에서 6개라고 적어놨네. 지금까지 몰랐네 이거. 서울시 6대 재개발 규제 완화 발표라고 해서 작년 5월에 발표를 하면서 이때 처음 신속통합계획이라는 거를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원하는 사람들 접수하세요가 9월에서 10월에 접수했어요. 그리고 최종 선정지를 12월 28일에 발표했거든요. 네. 딱 5월 달에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세력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자, 이게 그 44곳 중에 한 구역에서 실제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인데 한번 볼게요. 7월이면 자, 21년 7월이면 발표가 나고 이제 6, 7이니까 이때 막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우리 동의서 걷어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봅시다. 막 붐을 일으키기 직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게 7월 초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1억에 샀어요. 전용 면적 39.18짜리 빌라를
7월 달에 1억에 사서 바로 2달 뒤에 1억 5천에 털었어요. 그럼 9월이면 언제예요? 신속통합기획 접수를 했겠네요. 그렇죠. 자, 우리 드디어 동의서 30% 걷었어. 신속통합기획 접수하려면 그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맞아야 되고 주민들의 동의 30%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우리 드디어 30% 동의 다 걷었어. 우리 이거 이제 싹 다 아파트 될 거야. 그런 분위기가 막 살아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들이 주민들도 좋아하지만 투자자들도 들어오는 거죠. 여기 바뀌려나 보다. 1억 5천에 턴 거예요. 그 9월에 접수하면서 턴 거지 자기. 그렇죠. 그다음에 얘 볼게요. 얘는 6월 달이니까 얘보다 더 앞이겠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산 거 보면 다 7, 6, 이 노란색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고 7, 6, 7, 6, 6, 7이에요. 발표 딱 하자마자 그냥. 그러니까 6대 재개발 규제 발표하고 얘네들이 먼저 들어가서 6월 달에서 7월 초 제가 봤을 때 이 7은 다 7월 초일 것 같아요. 먼저 산 거예요. 1억에 사고 6월 달에 9,500에 사고 이 노란 거는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올해 3월에 1억 5,400 주고 이걸 샀는데 누군지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이건. 뭐 이건 빼고 그럼 얘 7월 1억 1,100에 샀죠. 6월 달에 1억 2천 샀죠. 6월 달에 1억 1,500에 샀죠. 7월 달에 1억 5천에 샀단 말이에요. 그리고 턴 시점 볼게요. 9월이면 아까 음악 붐업. 11월이면 언제예요? 접수 다 끝나고 발표하기 전이죠. 우린 될 거야. 우리는 인생 역전이 가능해. 그때 9,500에 샀던 걸 1억 7,200에 털어요. 세 번째 거 볼게요. 똑같이 1억 1,100에 사서 11월 달이면 같은 시점이죠. 발표 나기 전. 1억 8천에 털었어요. 그리고 6월에 1억 2천에 샀죠. 9월이면은 똑같이 막 접수할 때죠. 우리는 될 수 있어. 털어요. 1억 8,500. 요거 6월 달에 사서 9월이면은 또 아까 이 시점이죠. 1억 9천에 턴 거예요. 요거는 좀 뭐 늦게 들어가. 늦게 덜 들어갔어. 자시고 늦게 좀 들어갔어. 덜 자셨네. 7월에 1억 5천에 산 걸 9월에 1억 7,500에 턴 거예요. 그러니까 채당 한 5천 떼개씩은 최소. 5천에서 한 7천. 이건 뭐 5천 뛰기. 이거 한 8천 뛰기. 이거 한 7천 뛰기. 6천 뛰기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여기를 임장을 가서 시세를 조사를 해보니까 이 위에 있는 초록색, 파란색, 노란색 있죠. 네. 얘네들이 방두개 화장실 하나 되는 빌라예요. 얘네들의 지금 시세가 수리 안 된 게 9,500, 수리된 게 1억 500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원상복구가 된 거예요. 원상복구. 그리고 여기 그때 막 동의서 걷고 막 했던 사람들 있죠. 전화 연락이 안 돼요. 글쎄 모르겠어요. 제가 이 지역이 앞으로 재개발이 안 된다라고 단정지어 얘기할 수는 없지만 보통 이렇게 이제 동의서를 걷고 그러면 지역 중개사분들도 좀 붐업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한 5군데 중개사를 갔는데 4군데 중개사는 거의 자기한테 얘기도 하지 말고 물어보지도 말라고 하셨고 그다음에 이때 당시에 가장 적극적으로 동의서를 받았던 중개사, 그러니까 중개사가 동의서를 받았다기보다는 이제 장소를 제공을 했죠. 주민들 뭐 예를 들면 땡땡 부동산에서 동의서 접수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그 중개사에 와서 그분 같은 경우도 조금 좀 충격이 있으시더라고요. 여기 추진했던 사람들 연락 되세요. 그랬더니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결국은 나중에 이렇게 1억 5천, 1억 7,200 이렇게 들어갔던 사람들은 현 시점에서 보면 22년 7월 1일 오늘 시점에서 보면 다 물린 거예요. 그러네. 다 물린 거예요. 이거 누가 샀겠어요? 이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한때 선진입이 되게 유행이었잖아요. 막 선진입, 선진입, 선진입. 선진입한다고 규제지역 발표 해제가 어제였죠. 어제였나? 어제였죠. 제가 시간 가는 걸 모르겠어요. 단톡방에 미리 들어가.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대구행 기차가 다 매진이더만. 저도 그 짤 봤습니다. 뭐 수서역 대구행 기차가 다 갑자기 매진이더만. 솔직히 뭐 대구가 어떻게 될지는 전 모르겠어요. 전 뭐 저렇게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잘 모르겠는데 이제 대구 선진입하겠다고 또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근데 대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한때 선진입, 선진입이 굉장히 유행이었고 그게 대세인 것 같았는데 수강생 분들께는 대놓고 얘기해요. 선진입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 그러다 인생 먼저 가는 수가 있다고. 선인생. 재개발 구역 지정 요건이 맞는지를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다운로드 받아서 이런 이상 거래가 없는지를 체크를 해요. 이렇게 정리를 좀 해서. 네, 정리를 좀 해가지고 그렇게 한 다음에 진입 여부를 결정을 하죠.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가 재개발을 하면 주체가 있거든요. 뭐 동의서를 친구한다든가 뭐 하는 주체가 있는데 그 주체가 정말 진성인지를 파악을 해요. 가서 인터뷰하면서. 근데 그거는 사실 초보자분들이 가서 보고 이게 진성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이제 저는 워낙 경험이 많다 보니까
얘가 이거 세력하러 들어왔는지 아니면 정말 개발 의지가 있어서 개발을 진행하는 건지에 대한 대화를 나눠보고 지역 분위기를 보다 보면 저는 이제 판단이 좀 되는데 그럼 뭘 물어봐야 돼요? 가장 베스트로 생각하는 게 재개발이 진짜 잘 되려면 그 토착 거주민들끼리는 재개발이 안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 노후 주거지에 사시는 분들은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요즘에 진짜 진성으로 재개발 지역 재개발이 진행되는 곳 가면 그 노인분들이 재개발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그 자식들이 하잖아요. 자식들이 엄마 아빠를 대신해서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현지 주민들끼리는 재개발이 절대 안 되고요. 이 외지인들이 좀 들어와 줘야 돼요. 그래서 역할 분담이 되게 명확하면 좋아요. 현지인들은 무슨 일에 포커싱을 하면 되냐면 동의서 진구. 왜냐하면 현지인들은 거기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아 영희 엄마 찍어 이거 좋은 거야. 이거 조합 설립 인간하면 우리 3억 버는 거야. 이 역할인 거고 이제 외지 투자자들 중에 재개발을 좀 아는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이제 뭐 자치구청이랑 커뮤니케이션도 해가면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한 그게 가장 모범적인 케이스거든요. 어떤 구역 가면 외지인들이 정말 하려고 들어왔어요. 근데 싸움박질이 난 거야. 그래서 현지 주민들이 막 구역 내에다가 내 재산 뺏어가는 뭐뭐 같은 인간들 물러가라 그러고 플래카드가 막 걸려 있는 붉은 글씨로. 네, 그런 구역도 있거든요. 그런 구역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읽을 줄 알아야 돼. 근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아까 그 구역 지정 요건이랑 이런 이상거래 있죠. 이상거래. 내가 조금 한 1, 2천을 더 주더라도 뭐 사실 뭐 여기 봤을 때 7월달, 6월달에 가면 싸게 사겠죠. 근데 내가 가격을 조금 더 주더라도 어느 정도 진정성이 있는 구역을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하고 들어가시는 거를 저는 그게 옳다라고 봐요. 아니 그래서 그 추진 주체에다가 뭘 질문하시는지. 저는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여기 뭐 주민들의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뭐 현재 동의서는 얼마나 거쳤느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물어봐요. 자치구 담당자 이름이 뭐냐. 그거를 가라로 하는 애들은 그 이름이 선뜻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지. 그리고 재개발을 진행하는 부서의 이름도 자치구마다 다 달라요. 어디는 도시재생과, 어디는 뭐 무슨 과 그래서 과 이름도 다 다르거든요. 이제 그런 질문들을 탁탁 던져보면은 상대방이 대답하는 걸 보고 이게 진성인지 아닌지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조금 깊게 들어가면은 이제 서울시 조례상의 용적률을 보면 이제 2종 같은 경우는 이제 200%고 3종은 250%니까 그러면 구역 대충 계산하면 여기 평균적으로 세대수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대략적으로는 계산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대화를 해보는 거고. 그 다음에 동의율 관리는 어떻게 하냐 하고. 동의율 관리도 어느 구역 가면은 구역도 딱 그려가지고 붙여놓고 빨간 색깔, 파란 색깔 스티커 가지고 찬성집, 반대집, 찬성집, 반대집 그렇게 관리하는 데가 있는 반면 어디 가면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 것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를 보면서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되게 베스트 케이스죠. 그런 구역들은. 작년 12월 달에 이거 신속통합계획 선정지 발표 나고 제가 2주 뒤에 어느 구역을 갔는데 거기는 칠판에다가 일정 관리라 그래서 매달 며칠 날 땡땡 자치구 담당자 인터뷰, 그다음에 매달 며칠 날 뭐 설명회 해서 일정 관리를 칠판에다가 탁 적어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다가는 구역계 이렇게 그려서 빨간색 스티커, 파란 스티커로 반대, 찬성을 다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추진하는 사람들이 반대가 빨강이다 그러면 그 빨간 사람들을 가서 다시 설명을 하고 설득하기 위해서. 네, 설득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는 거의 진성이죠. 실제 자치구 담당자랑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고 자치구 가서 제가 인터뷰를 했을 때 벌써 공무원이 저한테 거짓말 시키지는 않으니까 그럼 그냥 바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저는 솔직히 다주택자분들은 워낙 알아서 투자를 잘 하시잖아요. 저는 좀 제일 안타까운 게 뭐 무주택자신데 자금이 크지 않으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좀 안타깝고 사실 그런 분들을 좀 많이 도와드리고 싶거든요. 저는 얼마 전에 발표난 상생 임대인도 적극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내년 5월 이전에만 전세 낀 물건을 사면 어쨌든 비과세로 털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제도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보시고 이제
예를 들어서 본인이 가진 돈이 뭐 제가 앞에서 설명을 좀 안 드렸는데 지금 막 매스컴에서는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에서 계속 연일 뉴스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은 뭘 느끼냐면 신속통합기획이든 모아타운이든 이게 뭐 정말 대박이 나고 이게 무슨 대단한 프로그램인 양 착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서 빨리 사업을 가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은 한 거지만 얘는 아직 정비구역 지정도 안 된 거예요. 이제 내년에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재개발 같은 경우는 아주 크게 절차를 보면 처음에 기본 계획이라는 걸 잡고 그러니까 신속통합기획이 지금 기본 계획을 잡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 다음에 구역, 그래서 재개발 어디다 할 건데? 야, 어디다 아파트 질 거야? 구역을 지정한단 말이죠. 네. 그 다음에 구역이 지정되고 난 다음에 뭘 하냐? 여기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누군가 추진을 해야 되잖아요. 그 추진하는 주체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걸 조합 설립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합 설립이 다 되고 난 다음에 사업 시행 인가라는 걸 봤는데 사업 시행 인가는 뭐냐면 자, 계획을 세웠고 그 다음에 어디다 할 건데 구역 지정했고 누가 할 건데 조합 설립됐고 어떻게 할 건데 전용 면적 5구는 몇 개를 짓고 8사는 몇 개를 짓고 뭐 학교는 어떻게 하고 뭐 신호등은 좌회전을 줄 건지 비보호를 줄 건지 이런 거 결정하는 걸 사업 시행 인가를 받는다고 하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관리 처분이라고 관리 처분이라는 단어가 좀 어렵긴 한데 관리 처분은 쉽게 말하면 후랭이님한테는 전용 면적 8사를 드릴게요. 확정 땅. 그 대신 후랭이님 전용 면적 8사를 가져가는 대신에 3억 원을 내셔야 됩니다. 분담금 3억 땅. 그게 관리 처분이거든요. 그 사람한테 어떤 아파트를 주겠다. 그 대신 너 얼마 내라. 요거를 확정시키는 게 물론 이제 뒤에 바뀌기도 해요. 네. 그게 이제 관리 처분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주시키고 멸실하고 이제 입주거든요. 이제 이런 절차에 의해서 재개발이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구역 지정 단계에서 투자하는 건 굉장히 리스크가 커요. 뭐 정해진 것도 없고 사업이 중간에 엎어질 수도 있고 하락장이 오면은 뭐 사업 자체가 다 망해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구역 지정 단계에서 투자하는 게 굉장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데 신속통합계획은 그 구역도 지정되지 않은 거예요. 그 구역도. 그러면 얼마나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내 투자 금액이 현금으로 대략 한 4억 원 정도가 넘게 있다라고 하면 4억 원 정도가 넘게 있다라고 하면 저는 굳이 신속통합기획에 투자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게다가 지금 신속통합계획으로 선정된 구역들은 이미 구역 지정도 되지 않았지만 구역 지정이 됐다라는 가정하에 프리미엄이 이미 다 붙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신속통합계획 선정지역 아까 21곳에 딱 투자를 했는데 만약에 구역 지정이 안 돼버리면 데미지가 너무 크잖아요. 네. 내 자금이 한 4억 원 정도 넘다 그러면 정말 뼈를 갈른 듯한 임장을 하면 4억 정도면 괜찮은 특히 무주택자라고 하면 대출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되게 괜찮은 사업장에 진입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투자 금액이 뭐 한 3억에서 3억 정도 된다 그러면 저는 선정구역을 보라고 해요. 왜냐하면 신속통합계획에 선정이 됐다는 건 이미 서울시에서 여기를 해주겠다라고 다 찍었어요. 그러면 선정구역은 다 필요 없어요. 딱 하나만 보면 돼요. 뭐냐면 거기에 있는 주민들의 의지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옛날 박원순 서울시장이랑 완전히 다른 분위기거든요. 네.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도 그렇고 각 자치구에서도 여기 정비구역 막 해주고 싶어서 난리예요. 근데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기 위해서는 주민 동의 3분의 2가 필요하거든요. 그럼 결론 하나. 그냥 신속통합계획 선정구역은 주민 동의 3분의 2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구역 지정. 그리고 제 생각에 조합 설립 인가까지도 그냥 무난하게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한 3억 원, 사실 3억 원 정도 갖고 서울에 있는 민간 재개발 들어가는 건 지금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한 3억 정도 있다라고 하면은 신속통합계획 선정구역 중에 주민 동의가 잘 나오는 곳. 꿀팁 하나 드리면 제가 자치구 가서 전 항상 인터뷰를 한다고 했잖아요. 전 이런 것도 물어봐요. 선생님 혹시 여기 신속통합계획 해제해달라고 민원 접수된 거 없냐고. 담당자분께서 민원 엄청 많이 들어와 이렇게까지 얘기는 하진 않지만 민원이 있어요 없어요 정도는 얘기해줘요. 그러면 민원이 있어요 없어요 정도까지만 들으면 여기는 신통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긴 있구나. 그리고 이제 현장 가서 다시 확인을 하죠. 그래서 그런 민원 접수가 가급적이면 없는 곳들로 해서
신속통합기획 선정된 구역으로 투자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내 투자 금액이 한 1억에서 2억 정도 된다. 그러면 미선정 구역이라고 아까 102곳이 신청했는데 각 자치구에서 떨어뜨린 데가 44곳이고 최종 서울시까지 올라갔던 게 57곳인데 21곳은 이미 됐고 나머지 37곳 서울시까지 올라갔던 곳을 노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미선정 구역들은 지금 신속통합계획 선정된 구역들에 굉장히 많은 규제들이 가해져 있거든요. 뭐 굉장히 많은 건 아니죠. 일반 재개발이랑 비슷하죠. 권리산정 기준이라고 좀 어려운 내용인데 그냥 분양 아파트 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날짜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날짜도 들어가 있고 건축 행위 제한도 걸려 있고요. 왜냐하면 갈아엎고 아파트 지을 건데 거기다가 빌라 신축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축 행위 제한 같은 것도 들어 있고 그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도 묶어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3개가 들어와 있는데 이 미선정 구역에도 그 규제가 똑같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서 이 미선정 구역 즉 37곳에다가 건축 행위 제한이라는 서울시에서 고시를 딱 하면서 거기에다가 뭐라고 써놨냐 하면 미선정 구역에 우리가 건축 행위 제한을 하는 이유는 그 목적은 향후에 원활한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라고 써 있어요. 거기 건축 행위 제한 거기 고시문에 보면. 그러니까 그 말만 보면 서울시에서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앞으로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너희들. 근데 그 미선정 구역 중에 대부분이 다 되진 않을 거예요. 분명히 그 중에서도 떨어지는 애가 있을 거고 올라가는 애가 있을 건데 어쨌든 서울시에서는 거기를 해주겠다라는 사인을 그 건축행위 제한을 하면서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 1억 정도, 2억 정도 있다라고 하면은 그 37군데 미선정 구역을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는 뭐 한 5천, 6천만 원 정도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지금 신속 통합 기획을 준비하는 곳들. 여기는 규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이제 나중에 아까 권리산정 기준이라고 해서 그 아파트를 줄지 말지에 대한 날짜는 있어요. 그 날짜는 있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던가 그런 것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으면 내가 거기를 실거주를 해야만 살 수 있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안 묶여 있으면 그냥 전세 끼고 사도 되잖아요. 투자 금액이 1억 미만이다. 뭐 많아야 5천, 6천이다라고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현재 신속통합기획을 준비하는 곳들을 잘 보시되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는 건 아까 서울시까지 올라간 곳들은 구역 지정 요건이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오케이 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신속통합기획을 준비하는 곳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설계가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간정보 플랫폼을 보셔서 그 요건도 다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상 거래가 없는지도 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리스크가 높으니까 투자금도 낮은 거고 금액이 낮을수록 그럼요. 리스크가 확실히 무조건 금액이 낮으면 낮을수록 리스크는 무조건 커지는 거거든요. 이거는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속통합계획을 이제 앞으로 준비하는 곳이다 그러면 이상 거래도 해야 되고 인터뷰를 통해서 그 추진 주체가 진성인지 가성인지도 체크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를 체크를 하셔서 잘 이렇게 좀 사 놓으셔서 이게 이제 좋은 결과가 되면은 이제 자산을 이렇게 올려가시는데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어렵다. 체크할 게 너무 많아요. 그 대신 수익률이 굉장히 좋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흥부님 너무 체크할 거 많아요. 그냥 저 대충 살래요. 그럼 사는 건데 이제 이렇게 걸리지 않으려면 내 재산 잃지 않으려면 그리고 투자 금액이 작으면요 진짜 노력 많이 해야죠. 아니면은 뭐 지방에 아파트 갭 투자 하셔야죠. 근데 이제 지방 아파트 갭 투자는 또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분들한테 조언을 얻으시면 될 것 같고 진짜 저는 어차피 재개발 전문가로 활동을 하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조언을 다 드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계속 투자를 하고 계신 신통이나 모아 쪽 관련된 거 매수하셨잖아요. 네, 했어요. 그럼 이런 거는 뭐 관리나 뭐 아직 조금 시기상조긴 한데 매도 전략이나 뭐 어떤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신속통합기획 준비구역에 해놓은 거는 일단 제가 한 이유는 딴 거 다 떠나서 추진하는 사람들이 진짜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체크한 거 여러 가지 체크를 했을 거잖아요. 일단 매도 시점은 그러니까 이 재개발 재건축은 사실 정치랑 뗄래야 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지지율을 보고 타이밍을 잡아요. 지금 부동산 되게 조용한데
이쪽 시장은 진짜 가격이 팍팍 오르거든요. 결국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는 여기가 변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변한다는 얘기는 변할 수 있다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허가권자가 누구냐거든요. 그래서 신속통합계획준비구역은 저는 일단 2년 뒤에 한번 보고 2년 뒤에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지율을 보고 저는 지금 계획은 최종 판단은 4년 뒤쯤을 해요. 오세훈 서울시장 임기가 마감되는 쯤에 봐서 이분이 어떤 행보를 할지 모르잖아요. 대선? 너무 희망이론가? 이게 뭐 어쨌든 그건 모르죠.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그런 흐름에 따라서 더 길게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흐름이 다시 파란 쪽으로 막 이래버리면 좀 털 수도 있고요. 그거는 부동산의 시세 흐름도 보지만 저는 그런 흐름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게 어떤 정당이 정권을 잡고 있고 그 지지율이 어떻게 되고 그 정당의 개발에 대한 스탠스가 어떠냐. 조금 더 점수를 좀 크게 보고 있죠. 투자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잘했는데 네. 잃지는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잃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시점 2022년 7월 1일 시점에 제가 잃은 건 없는데 네. 한때 굉장히 힘들었었잖아요. 제가 첫 번째 투자가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재건축 아파트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게 제가 산 가격보다 40% 정도 떨어졌었고 저는 그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모든 영혼을 끌어넣었었고 그리고 이사까지 갔고 경기도 외곽으로 그러면서 하루에 대중교통 8번을 타고 출퇴근을 했고 그런데 제가 산 아파트 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나는 월급 받아갖고 대출이자를 막 갚는데 급급하고 그걸 다 때려놓고 있는 거지. 다 때려놓고 더 불행한 거는 아파트를 팔고 싶어도 못 팔아. 왜냐하면 팔아도 대출금을 못 갚으니까요. 아파트를 팔아도 대출금을 다 못 갚을 정도로 떨어졌으니까 계속 대출이자 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수익의 크기도 되게 중요한데 저는 항상 이게 얼마나 안전하냐. 근데 이 시장, 이 썩빌 시장 자체가 안전한 시장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안전한 시장이 아니니까 많이 체크하는 것 같아요. 그 하락장 때의 그 교훈과 감정이 진짜 뼈에 각인이 돼 있겠네요. 저는 그래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물건 그렇게 많이 사고 팔아봤지만 물건 하나 살 때 되게 떨리고 그리고 항상 내가 이 물건을 살 때 내일 당장 이게 하락이 와도 내가 버틸 거냐를 항상 생각을 해요. 저는 내가 당장 내일 IMF가 터졌어. 그러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현금과 내가 갖고 있는 자산들을 생각했을 때 그러면 나는 버틸 재간이 있느냐를 항상 생각하고 하지 막 영혼까지 끌어모으고 막 다시는 거 안 해요. 저 해봤잖아요. 해봐서 힘들었잖아요. 안 해요. 저는 영혼까지는 안 끌어요. 지난 하락장 직전 상승장도 약간은 몸을 담았었죠. 제가 투자는 안 했어요. 안 했지만 지금은 그때랑은 벌써 시장 참여자들의 레벨도 다르고요. 그때 막 부동산을 거래했던 사람과 지금은 다르고 연령도 훨씬 낮아지고 공부량도 훨씬 많아지고 사실은 지금같이 조용하면은 떠날 법도 하거든요. 이 장을 떠날 법도 한데 사람들이 물론 떠난 사람도 있겠지만 잘 떠나지 않고 어떻게든 새로운 투자처를 발굴하려고 진짜 애쓰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이 시장이 그렇게 큰 자금이 필요 없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신속통합기획 준비구역 같은 경우는 제가 봤던 갭이 가장 작은 건 2천까지 봤으니까. 준비하는 곳 중에. 근데 여러분들이 이건 명심하셔야 돼요. 신속통합기획 준비구역은 분명히 제가 리스크가 높다고 얘기했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장기적으로 봐야 될 안목도 필요한 거고요. 왜냐하면 반드시 이게 개발 가능성을 보고 우리가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정말 이거를 굉장히 장기적으로 갖고 가야 될 상황에 놓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려면 내가 투자하는 투자 금액 자체가 내 인생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정도의 소액이어야 되는 거예요. 소액으로 해야지 내가 좀 돈이 있다고 해서 준비구역에 막 갭 1억 넘게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예요. 그래서 여기는 사실 대출 규제도 사실 먹힐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전세 끼고 사는 거니까. 거기서도 벗어나 있죠. 뭐 물론 종부세 이슈는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빌라는 절대 가격이 낮기 때문에 조금 더 좀 더 유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전히 공시가 1억 이하라는 타이틀이 여전히 좀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쪽으로 좀 안다는 사람들은 많이 모이는 것 같아요. 세훈이 형이 재료를 던져줬지. 그렇죠. 게다가 재료를 던져줬고 얼마나 맛있는 양념을 지금 뿌려놨어요. 에휴,
그 양념 지금 핥아 먹으려고 지금 막 아는 사람들은 그 말 아는 사람들은 다 모이고 있는 거죠. 경쟁이 너무 치열한 것 같아요. 너도 한번 와서 맛봐. 지금 이제 너무 많이 먹어서 배탈 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죠. 맛있게 소화하고 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죠. 예, 맞아요. 이제 맞아요. 다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실히 이 아파트 투자는 좀 손품을 많이 팔잖아요. 아파트는 손품 많이 팔죠. 데이터도 많이 팔죠. 굉장히 비중이 높잖아요. 맞아요. 물론 이제 재개발도 손품을 많이 팔긴 하는데 네. 확실히 이 재개발 쪽은 아직도 현장 비중이 훨씬 더 높은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공평해요. 공평하고 그래서 기회가 많아요. 왜냐하면 아파트 시장 손품을 팔고 하는 것들도 이제 로직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다 짜여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조금만 노력하면 수준들이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좀 아파트는 자기가 좀 열심히 공부하고 막 그러면 이제 이렇게 수준들이 비슷한데 재개발은 내가 얼마나 시간을 많이 내느냐에 따라서 확실히 그게 좀 갈리고 특히 임장을 많이 하는 사람 많이 다니는 사람한테는 확실히 기회가 많아요. 저는 그걸 되게 많이 느껴요. 굉장히 많이 느껴요. 재개발 하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뭐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면 네. 확실히 현장을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이 이야기 하는 거리가 많아요. 맞아요. 생생해 이 살아있는 정보라는 게 느껴져. 맞아요. 현장에서 그런 거 다 나오는 거. 현장에서. 그 얼마 전에 어떤 구역에를 딱 갔는데 진짜 너무너무 괜찮은 물건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거기가 신속통합계획이 될 것 같은 곳이었는데 갭이 2천인 거예요. 그것도 신축 빌라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야 되겠다 그래서 사려고 했는데 그 중개사분이 이거 뭐 가압류도 걸려 있고 뭐가 복잡하니까 기다리라고 자기가 해결하고 연락 주겠다고. 그래서 내가 아니다 나 이거 지금 사겠다 그랬더니 계속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 중개사님 계좌에다가 내 돈 쏘겠다. 그 의지를 딱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나서 중개사님 계속 기다리라고 하길래 그래 원래 제 스타일은 끝까지 물거든요. 제가 범 뛰어가지고 탁 물면 호랑이띠. 그러니까 팍 무는데 그날은 그냥 어떻게 좀 시간도 많이 지나고 또 좀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서 집에를 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계속 그날 임장하면서 여자 3분이 다니셨는데 그 여자 3분과 제가 계속 겹쳤었거든요. 중개사가. 가서 만나는 거예요? 가서? 예. 여기 중개사 하니까 이분 앉아 있어. 이렇게 하다가 다른 데 가서 또 만나고 계속 몇 번 겹쳤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저 나오고 집에 가고 그분들이 가서 그걸 사버렸어요. 산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중개사한테 미안하다고 연락이 왔죠. 다음에. 그래가지고 놓쳤죠. 지금도 아까워 죽겠어요. 물론 이제 기다렸다가 나름대로 또 괜찮은 걸로 잡기는 했는데 지금 장이 그렇게 조용한 장이 아니에요. 이쪽이. 이쪽이 막 조용하고 뭐 그렇게 그런 장이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들 그냥 제 말 못 믿으시겠으면 그 모아타운 21곳 선정됐잖아요. 거기 서울시에 가면은 다 구역도 나오거든요. 거기 한번 중개사에 한번 전화해 보세요. 지금 매물 있나? 한번 전화해 보시면 금방 아실 거예요. 야 이게 확실히 아파트랑 온도 차이가 많이 나네요. 많이 나요. 아파트는 지금 거의 거리량이 거의 뭐 없죠. 사망. 막 그냥 재건축, 강남에 뭐 반포 뭐 이런 데만 뭐 그냥 그건 이제 어나더 레벨이고. 그렇죠. 어나더 레벨이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정비 사업이라고 하면은 재개발, 재건축을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데 결정적으로 이 정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정말 큰 대못을 3개를 박아놨는데 그게 안전진단이랑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랑 분양가 상한제 이 3개였거든요. 근데 이 3개 중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랑 안전진단이랑 분양가 상한제가 재건축 쪽은 다 해당이 되는데 사실 재개발 쪽은 초과이익 환수제랑 안전진단은 재개발에는 해당 사항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사실 분양가 상한제 이번에 완화한 것도 제 기대보다는 훨씬 못 미치거든요. 굉장히 몸을 사린 듯한 정말 저 보면서 장난하나 이런. 맞아요. 그랬었죠. 예. 딱 보고 장난하나 지금. 찔끔 아주. 저는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를 완화가 사실상은 저는 사실 10% 이상 기대했거든요.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가 10% 이상 풀리게 되면 서울의 재개발 시장이 어느 정도 판도가 좀 바뀔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었어요. 그렇게 수강생분들한테 강의도 했었고. 네. 그래서 어느 지역부터 왜 오를 수밖에 없고 그게 어떻게 퍼져나갈지 사실 지난 방송에서 제가 이 얘기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분양가 상한제가 너무 안 풀려가지고 약하게. 그렇지만 어쨌든 제스처를 취하긴 했고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보면
이번에 어제 그 규제 지역 완화하는 것도 네. 아직까지는 불안하거든요. 서울 막 이렇게 풀어주기 불안하거든요. 잘못 풀었다도 확 달아오르니까 그거는 아직도 정부가 주택 시장이 안정됐다라고는 판단하지 않는 거고 그래서 그냥 제 생각은 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건 그렇게 쉬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재건축이 나쁘다 이게 아니라 실제 재건축을 통해서 공급이 되기 위해서는 제초안도 건드려줘야 되고 안전진단도 건드려줘야 되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이거를 건드리기에는 왜냐하면 이거를 딱 건드리는 순간 KB 아파트 매매 지수가 달라질 거거든요. 그렇죠. 이 매매 그러면 우리 보면 다들 주택 시장이 오르네 내리네 보면 다 KB나 한국부동산원 시세 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재개발은 다르다는 거예요. 재개발은 정부에서 좀 풀어주면 이게 아파트가 거래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KB가 됐던 부동산원이 됐던 아파트 시세에는 거래되는 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개발 쪽은 굉장히 지금 이 재개발 초기 재개발 쪽은 굉장히 뜨거운데 우리는 다 하락 얘기하고 있어. 하락 얘기야. 그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정부에서 되게 리스크를 덜 짊어지면서 서울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가장 최고는 전 재개발이라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만 딱 건드린 것 같고 그러니까 아는 사람만 이제 투자하게 될 거고 특히 재개발은 사실 재개발 지역 내 빌라 가격이 굉장히 높긴 하지만 서울에 거래되는 빌라가 재개발 지역의 빌라만 거래되는 게 아니라 일반 개발이 없는 곳의 빌라도 거래가 될 거니까 이걸 평균을 내면 묻어가는 거죠. 그렇죠. 게다가 부동산원이나 이렇게 발표하는 아파트 매매 지수에는 아무런 반영이 없고 그렇죠. 그러면서 서울의 주택 공급은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쪽 빌라 시장은 또 이들만의 리그가 될 거고 그게 기사화로 되진 않을 거고. 그렇죠. 뭐 어디 구역 P 얼마 신고가 이런 얘기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맞아요. 뭐 무슨 한남 3구역 프리미엄 P 신고 안 나오잖아요. 압구정 현대 80억 이런 얘기만 나오지.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랑 오세훈 서울시장 그 기간은 여러분들이 꼭 재개발을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특히 내가 무주택자고 지난 상승장에서 되게 소외가 됐다고 하시면 꼭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좀 대표님은 무주택자분들한테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내년이면 나이가 50인데 제가 내년이면 나이가 50인데 이제 제 대학교 동기들이나 이렇게 봐도 아직도 무주택자가 있어요. 네. 그리고 꽤 많고 네. 그 친구들이랑 이제 통화를 하고 그러다 보면 막 속이 터질 때가 있긴 하지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되게 많이 들고요. 특히 저는 좀 젊은 친구들 있죠. 막 30대 지금 막 30대 사실 30대가 매덕 어떻게 모아요? 못 모으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수강생이 됐던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30대 초중반인데 내가 진짜 열심히 일해서 막 1억, 1억 5천, 2억 이렇게 모았단 말이에요. 모았는데 저랑 상담할 때 보면 그 친구들이 되게 주눅이 들어요. 첫 마디가 뭐냐 하면 저 흥부님 제가 가진 돈이 별로 없어서요.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저는 사실 그 말을 저한테 할 때마다 되게 열받아요. 왜 가진 돈이 없냐. 그래서 얼마세요? 그러면 저 1억 5천밖에 못 모아서요. 아니 1억 5천이 왜 적은 돈이라고. 왜 적은 돈이냐고. 본인이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냐고. 그 돈은 정말 큰 돈이라고. 그 현재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 거죠. 최선을 다한 거고 그 돈은 정말 큰 돈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항상 저는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 분들을 좀 많이 도와드리고 싶어요. 제 진심이에요. 진짜로 그 30대 초중반 그다음에 뭐 30대 후반까지 내가 진짜 열심히 노력해서 모은 돈을 좀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싶고 근데 또 당부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매달 버는 돈이 3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3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냐고요. 내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회사 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회식이면 회식 참여하고 주말에 부장님이 등산 가자 그러면 등산 따라가야 되고. 진짜 등산 가보셨어요? 저는 많이 가봤는데 요즘도 하나? 그거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주니어 때 사원 대리 때 등산 진짜 많이 따라갔거든요. 저희 부장님 맨날 가자 그래서. 진짜 그 세대구나. 와 미쳐버린 거예요. 주말에 무슨 그럼 그거 가면 하루 더 주는 건 아니잖아요. 휴일을. 그걸 왜 줘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보면은 이상하게 부장님들은 다 다리통도 굵어. 등산 진짜 잘해요. 막 앞에 가. 그러면 그냥 꾸역꾸역 따라가서 짐 짊어지고.
짐 짊어지고. 게다가 또 등산도 보면 부장님들이 항상 일요일 날 가. 토요일도 아니고. 차라리 토요일이면 다음날 쉬지. 그럼 일요일 날 등산 갔다 내려오면서 막걸리 먹어. 아, 그러면은 알딸딸해서 집에 들어오면 7시, 8시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생활 패턴도 깨져. 그렇죠. 그리고 다음날 월요일 날 출근이야. 얼마나 짜증나는데요. 부장님 저는 못 가겠습니다. 이런 거. 아이, 저 교회 가야 됩니다. 아, 큰일 나요. 아, 회사 그만두라고 그러죠. 인사고과 다 포기하면 모를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힘들게 정말 내가 월급 300 받아서 한 푼도 안 쓰고 그 300만 원 다 저금해도 다 저금하면 5년 동안 모으는 게 2억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보면 내가 한 달에 300 벌기 위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그 2억 투자할 때는 너무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전 그걸 너무 많이 느껴요. 예를 들면 내가 2억을 투자하려고 그래. 근데 2억을 투자하면 뭐 예를 들면 여기 임장 가서 이걸 한번 확인해 보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회사인이 바빠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 이해가 안 돼. 그 회사를 5년 동안 내가 미친 듯이 충성을 다해서 모은 돈이 2억인데 그 5년 동안 내가 모은 돈을 투자할 때는 거기를 확인을 안 한다? 이게 정상인가? 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 그래서 노력을 해야 돼요. 진짜 노력을 해야지. 항상 강조하는 게 자신만의 투자 철학이랑 투자 기준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제가 항상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나만의 기준과 나만의 철학이 없으면 상승장에서는 다 묻어가고 편하게 가지만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위기를 견뎌내고 극복하는 게 내 철학이 없으면 정말 힘들어요. 부동산이 됐던 주식이 됐던 그 뭐가 금이 됐던 뭐 달러가 됐던 내가 뭔가를 투자를 할 때 예로부터 발생될 수 있는 리스크가 뭔지 그리고 그 리스크가 터졌을 때 나한테는 어떤 데미지가 있는지를 꼭 체크하고 그게 터졌을 때 내 대안이 뭔지는 여러분들이 그걸 꼭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런 기준 없이 투자를 하면 진짜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제가 그랬듯이. 보통은 그 앞단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살까 말까 뭘 살까 정도까지만 예. 생각을 하죠. 전 그게 되게 답답해요. 그 어리신 분들 보면 그냥 막 다 포기하고 그냥 뭐라 그러죠? 막 그냥 있는 대로 다 쓰는 거를 욜로라 그래요. 아, 역시 옛날 사람이라 잘 신세대 용어를 잘 모르시는. 잘 몰라요. 저는 가주정이라는 단어도 얼마 전에 처음 알았어요. 가주정 그래서 가주정이 뭐예요? 그랬더니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더라고요. 나는 내가 이 바닥에 있으면서도 가주정이 뭐야? 그랬더니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더라고요. X세대라. 아, X세대라. 우리 다주택자분들 2022년 2022년 하반기 이제 투자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을 해주신다면. 뭐 다주택자 분들은 다 알아서 하실 건데 제가 일단 다주택자고요. 뭐 오늘 하루 종일 말씀드렸지만 향후 한 3, 4년 동안의 메인 테마는 저는 재개발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재개발 쪽을 끊임없이 파고 있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있고 그리고 점점 재개발도 점점 지금 사업이 초기 단계로 가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세훈 서울시장의 신속통합계획은 앞으로 100군데를 더 해줄 거고 그다음에 모아타운도 100군데 해주겠다가 얼마 전에 21군데 나왔으니까 이제 90군데 정확히 89곳이 남아있고 계속 이런 것들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 주민들의 서울시 전체가 그런 니즈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좀 시장 자체가 좀 다른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시장이 될 것 같고 이쪽에서 기회가 저는 많다고 보고 있어서 지금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있고 임장하고 있으니까 다주택자분들은 이제 뭐 법인으로 담기에도 크게 부담이 없고 빌라 가격은 일반 아파트나 이런 거에 비해서 다주택자분들도 이쪽에서 좀 기회를 잡으시면 생각했던 것 이상의 수익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테마가 쉽게 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꺼질 게 없습니다. 임기가 많이 남았고요. 일단. 맞아요. 네. 그러니까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 맞아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맞아요.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네.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 안녕.